안녕하세요, 여러분. 랑이쌤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여러분에게는 별 해는 밤 또는 서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일 겁니다. 오늘은 교과서 42쪽에 있는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 작품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윤동주 시인,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교과서 42쪽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지금 체육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맞아요.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빨리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의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입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시간적 배경이자 이 밤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이 밤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자, 먼저 어두운 이미지죠. 어둠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가 쓰여져 있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하,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기, 즉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낮과 다르게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사색에 잠기기 좋은 시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이 육첩방은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육첩방은요, 일본식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윤동주라는 시인이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일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공간은 육첩방입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작품 속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물었을 때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공간적 배경은 일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양하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시대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밤이라는 시어가 가진 의미가 일제강점기이다. 그리고 육첩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일본 유학 시절 쓴 작품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작품 안에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다양한 작품 해석 방법들이 있지만 작품에서 질문을 할 때는 작품 안에서만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현대시에서 우리가 화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화자와
시인은 제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하지만 윤동주의 작품에서는요. 이 윤동주가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 자신이자 시인이죠. 자,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작품에 한해서만 화자가 윤동주 시인 자기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왜 시인이란 게 슬픈 천명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천명이란 거는 타고난 운명, 하늘이 정해진 운명이란 건데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 시인,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자, 암담한 현실임에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 괴로운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슬픈 천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3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년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3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요? 자기 스스로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삶이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내가 그냥 이렇게 대학 노트를 끼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 열정이나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나는 내가 대학 노트를 끼고 그냥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 난 지금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헤어져서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6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걸까? 자, 지금 화자는요. 자기야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하나도 잃어버렸는데 난 내가 바라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뭐길래 나는 이렇게 혼자 계속 암울하게 침전하죠. 침전이 뭐예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어떻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뭐예요? 남의 나라에서 나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무엇이길래 나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6년입니다. 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문문 형식으로 드러내죠. 여러분 의문문 형식으로 드러냈지만 이거는 답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다? 그렇죠.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 기억해 주시고요.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난 뭘 원해서 이렇게 혼자 침전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년에서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여기가 6년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6년에서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를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맞아요. 인생 살기 어렵죠. 왜냐면 암울하고 힘든 시기란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인데 나는 어때?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요. 그렇죠.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계속 시를 쓰고 있다는 거니까 현실과 타협을 했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했다. 모두 해석할 수 있고 또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성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자는 자신이 시를 쓰는 것 그리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7년에서는요, 지금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6년에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1년부터 7년까지의 모습은 화자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8년부터는 시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시상이 전환이 되는데요. 자, 시상 전환이란 건 시의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년부터는 제가 다른 색상으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8년입니다, 여러분.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지금부터 어둠의 이미지를 가진 어둠의 이미지. 가진 시어인은 제가 세모를 할 거고요. 밝음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육첩방에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 시구들 어디서 많이 봤던 시구예요. 뭐예요? 그렇죠. 1년에서 봤죠. 그런데 1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1년에 1행과 2행이 순서를 바꿨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밖에 밤비가 속살과 밤은 어둠의 이미지죠. 자, 1년에 1, 2행의 순서를 바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행과 2행을 순서로 바꿨은 이유가 있겠죠. 효과가 있겠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변형을 통해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보여줍니다. 재인식을 보여주죠.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다시 인식하고 있다. 뭐?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다? 남의 나라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상이 전환되는데요. 전환되는 건 뭐다? 시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연 볼게요. 구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썼으니까 여러분 지울게요. 자, 구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밝음의 이미지, 그렇죠. 등불, 어둠의 이미지, 어둠.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도 당연히 밝음의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시를 써주시고요.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몬다는 건 어떡하겠어? 내가 지금 희망을 등불을 밝힌다는 거 어둠을 조금씩 내몰. 자, 부정적인 현실을 점점점 어떻게? 그렇죠. 내몰겠다. 내가 등불을 밝혀서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니까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현실 극복의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 시구,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요. 결국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등불을 밝히는 행위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변했죠. 적극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8년부터 어떻게? 현실을 재인식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이제 내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뭘까? 이제 시대처럼 올 아침은 무슨 아침을 얘기한? 그렇죠. 광복이 있죠. 조국의 광복, 즉 희망찬 미래. 여러분들 조국의 광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죠. 사실 실제로 윤동주 시인은 광복이 오기 6개월 전에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던 고종사촌의 송몽규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생체 실험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광복 왔죠.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네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럼 난 그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이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서 시를 쓰거나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수업을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난 이제 어떻게?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최후의 나겠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나가 최후의 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 본인 스스로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7년에. 자, 최후의 나는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나를 막 가리키는 거겠죠. 부끄럽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중요합니다. 10년인데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인데요. 여기서 나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이 나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나하고요. 이 두 번째 나가 달라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나는요. 바로 내면적 자아입니다. 내면적 자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내면적 자아는 바로 성찰적 자아. 내가 성찰하는 그 성찰적 자아예요. 우리 6년인가요? 1, 2, 3, 4, 5, 6년 맞네요. 6년에서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면서 내면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 갈등을 막 이루잖아요. 이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뭘 바래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내면적 자아고 이제 두 번째 나는요. 현실적 자아인데요. 이 현실적 자아는 어떤 현실 자아였죠? 그렇죠. 무기력하게 있는 부끄러운 자아였죠. 근데 이제 내면적 자아가 부끄러운 자에게 손을 내밀어요. 자, 손을 내밀고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래. 여러분, 악수는 뭐예요? 그렇죠. 이 둘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죠. 즉,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쉽게 쓰여진 시에서 화자의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서 화자의 상황은요. 밤비가 내리는 때 이 육첩방이라는 낯선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잊지 마세요.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시의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일본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품을 통한 해석이고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기에서 문학사 또는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작가 요렇게와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고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시어,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은 뭐겠어? 그쵸. 그때서야 암울한 시대 현실이 바로 이렇게 밤이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육첩방은 일본 유학 중인 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작품 내에서 작품에서 해석을 했을 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문학사 또는 시대적 배경, 그 작가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주고 나서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했을 때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서야 시대적 배경, 예, 암울한 시대 현실, 그다음 공간적 배경 육첩방에 일본 유학 중이던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친구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이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작품 내에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품은 어떻게? 작품 내에서만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요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반드시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필기. 자, 다음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밤의 의미 위에서도 필기를 했겠지만 이거 중요해요. 어차피 미리 정리했잖아요. 정리했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것도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밤은 내가 뭐라 했어? 쌤이 뭐라 했어? 봐봐.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아성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암담한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두 번째 화자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작품 내에서, 작품에서만 밤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기다. 이거는 작품 외야, 작품 외. 작품 외에 선생님이 왜요? 왜? 작품 외에 선생님이 뭐 시대적 배경이나 또는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는 밤이라는 이미지, 자, 밤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가졌나요? 어둡고 고요하고 모두가 잠들었죠. 모두가 잠이 든 상황이죠. 잠이 든. 그리고 우리는 사색에 잠길 수 있죠. 사색에 잠기는 시간. 요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밤이 어떻게? 그렇지. 우리는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작품 외의 내용을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아셨죠? 잊지 마시고 이것도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화자의 태도인데요.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자, 처음에 1년부터 7년까지는 부끄러워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7년의 마지막에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8년에서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시상 전환. 이걸 뭐라 한다 했다? 시상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의 화자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의지가 생기죠. 어떻게 부정적 상황 극복하겠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겠다잖아. 등불을 이용해서. 그래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부끄럽죠. 왜 어떤 모습이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자아 갈등과 화해를 하죠. 자, 현실적 자아는 현실에 안주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화자 나였죠. 어디에서? 1년부터 7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내면적 자아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8년의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둠의 이미지는 밤비라든지 어둠 이런 것들이고 등불, 아침 이런 것들이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둘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하죠. 어디서? 6년과 7년에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인 두 자아가 화해를 합니다. 악수죠. 마지막 10년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면서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시어미, 시구의 상징적 의미는 한번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필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밤비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 육첩방은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이죠.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의 육첩방이라는 공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등불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즉,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다 볼 수 있고 현실 극복의 의지 그리고 어둠의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갈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는 대부분 자유시 서정시죠. 성격은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있고 미래지향적 어디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했으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현실 속의 자신의 삶인데요. 이 자신의 삶이 어땠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왜? 시대 현실을 너무 암울하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죠. 주제는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상징적 시어가 대비되고 있죠. 대비되고 있는 시어 예를 들어서 어둠, 그 다음에 등불, 시대처럼 올 아침, 밤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상징적 시어의 대비,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자의 대립, 두자, 내면적 자와 현실적 자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하죠. 그래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를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44쪽에 학습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학습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학습 활동.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어디랑 어디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기력한 태도를 보호해 주었던 7년. 그래서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삶을 보여주죠.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식민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타국에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를 우울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인식하는 자기 성찰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8년부터 시선이 전환되잖아요.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넘어갈 거니까 필기 못한 친구들은 살짝 일시정지하고 필기해 주세요. 자, 다음 그럼 이 시를 두 나눴을 때 화자의 태도 변화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 시 화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부정적 사항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죠. 그게 1년부터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6년에서 어떻게 자아들이 막 서로 갈등을 하고 7년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8년부터 10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1년에서 7년까지는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8년부터 10년에는 바뀌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이거 너무 쉽다. 자, 시간 공간적 배경. 시간, 밤, 공간, 육첩방. 이때 시간에 일제강점기, 공간, 일본 이렇게 하면 선생님 진짜 화낼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작품, 공간, 배경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나 화자의 처지는 어떻다? 그렇죠. 어두운 밤에 육첩방이란 낯선 공간에 있는데 그 이유도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생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나가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거 뭐예요? 그렇죠. 화자, 나가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달리 시가 쉽게 써지는 것인데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는 나는 암담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무 중요하죠. 10년에서 밑줄친 나가 각각 다른데요. 자, 첫 번째 이 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희망의 시대를 위해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려 될 성찰적, 내면적 자아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건 다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뒤에 나는 암담한 시대 현실을 쓰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현실적 자아고요. 악수가 의미하는 건 내면적 자아와 어때요? 그렇죠. 현실적 자아에 뭘 의미한다? 맞아요. 화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마지막 요 부분만, 밑줄 그은 부분만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거를 정리해서 쓰되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항상 제가 정리를 하면 학생들이 계속 네, 맞아요. 자꾸 필기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들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자꾸 필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자꾸 필기에 집착을 하는데 집착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하셨으면 선생님과 함께 감상의 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감상의 뜰은요. 자, 46쪽인데요. 교과서 46쪽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상의 뜰입니다, 여러분. 감상의 뜰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감상의 뜰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기말고사는 작품 수가 많긴 하지만 운문 작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작품의 특징,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품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작품의 특징을 잘 알고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네, 차이점이 있네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는요. 윤동주 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인 작품을 보이고요. 이때 윤동주가 도쿄 리쿄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도시사에 옮겨서 공부하던 중에 항일 운동 혐의로 1943년에 체포됩니다. 이 시는 자 시인으로서 나 화자가 어둠이 상징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찰한 것이에요. 화자는 자신이 왜 고향 친구들을 떠나 먼 땅에서 유학하고 있는지 비 오는 날 밤 다담이 깔린 하숙방에서 자문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 시인이 된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 어둠의 시대 현실이죠.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에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자아 성찰하죠. 자신이 시 쓰기와 삶에 대한 성찰하는 시의 치열한 태도는 독자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좋아하는 걸 거예요. 스스로 성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성찰한 시인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성찰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윤동주 시인의 작품 쉽게 쓰여진 시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작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복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